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그동안 미국 대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중국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전염병도 수그러들고 경제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 7가지 정도의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 위기는 올해 말부터 내년 연말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면서 경제와 민생에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먼저 중국의 전염병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중국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중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국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히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청자분들은 중국 공산당은 온갖 방법으로 그동안 전염병을 은폐하고 진실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의사 리원장과 같은 제1선에서 일하는 내부 고발자까지 탄압하고 체포까지 했었습니다. 최근 미국 매체인 CNN, AP통신 등이 입수한 중공 내부 기밀 문서에 의하면 중공이 전염병 상황을 은폐하라고 지시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상하이에 있는 세계 회사와 결탁해서 저질의 진단 카드를 판매함으로써 전염병 통제 시기를 놓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텐진, 상하이 등 중국 곳곳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이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효능과 인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중국인 근로자 47명이 집단으로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들은 출국하기 전에 중국 제약사 시노팜이 생산한 백신을 접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산 백신은 방역 효과가 좋지 않거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백신의 효과가 좋지 않은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공이 국제사회와 백신 경쟁을 벌이면서 백신을 급하게 생산해 품질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를 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전염병이 재확산되는 시점이 올해 말부터 내년 여름까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점을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기는 자연재해로 인해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 부족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중국은 전염병 충격으로 봄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고 여름철 대홍수와 기상 악화, 유충 피해, 메뚜기떼 피해 등으로 올해 곡물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곡물 감산폭이 적어도 30%는 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공 당국과 언론들은 올해도 곡물이 풍작이라며 식량 비축량은 충분하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중공 당국은 몰래 미얀마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곡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공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마스크를 싹쓸이한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에서조차 쌀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런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공이 엄밀하게 국제사회로부터 곡물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중국 내 식량이 부족하고 곧 식량난과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식량 부족, 그 식량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이 2021년에 중국의 주요 그 위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위기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가짜 빈곤 퇴치로 인해 사회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그 중공 총서기가 전면적 그 샤오캉 사회 건설 그리고 빈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그 선언한 해입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그 전염병과 미중 무역전, 홍수 등으로 그 경제와 취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그 지난 11월 말 전국적으로 빈곤과의 전쟁에서 성공했다고 하면서 전국 그 832개 그 빈곤현이 모두 빈곤율 제로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중공의 빈곤율 제로는 중공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제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리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공 경제학자까지 나서서 빈곤율 제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그 리크창 총리도 뭐 중국인 중에 한 6억 명 그 정도는 월 수입이 1,000위안, 즉 한국 돈으로 17만 원 정도에서 집을 뭐 임차하기도 어렵다고 그 실상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공 정부가 올해 빈곤 탈출을 약속했기 때문에 각 그 지방 정부에서도 잇따라 빈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며 호응을 했습니다. 빈곤층들은 그 중공의 그 빈곤 탈출 선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부가 주는 그 소액의 그 보전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국의 실업률은 그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학자 리셀레이는 그 실업자 수가 7천만 명이 넘고 실업률은 20.5% 안팎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특히 그 올해 졸업한 대학생 847만 명 가운데 취업한 사람은 그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그 지속된다면 그 많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감원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돼 중국 경제는 점점 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중공 당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11월 24일 시진핑은 전국 그 모범 그 노동자 표창대에 참석해서 취업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공의 그 취업 안정은 줄곧 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리어 빈곤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실업자는 더욱 늘어나게 할 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위기입니다. 네 번째 위기는 그 대규모 그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채산성이 떨어지면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해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그 중국 기업의 채무 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과거에는 돈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 민간 기업이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엄청난 규모의 공기업도 디폴트 대열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천 그 자동차 등 그 유명 국영기업들도 지난 2달 사이에 잇따라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방정부가 계속해서 국영기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기업들은 정부 기관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돈이 없을까요? 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들 기업이 채무가 너무 많아 신규 대출 시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은행은 과도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오히려 그 채무 위기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 외국계 그 투자은행들은 중국 국영기업들의 그 디폴트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채무 위기는 일반 서민, 민간기업,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영기업, 은행, 중앙정부로까지 확대돼 내년 그 중국 경제에 큰 그 위험과
시련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위기입니다. 다섯 번째 위기는 주택시장의 침체로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부동산은 최근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중국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실업률은 증가하였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453개의 어떤 부동산 업체가 부도 처리됐는데 하루 평균 1.5개 업체가 파산 신청을 한 셈입니다. 이런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집값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헝다그룹조차도 심각한 채무 문제로 지난 9월 말 광둥성 정부에 국유기업 신선판과 합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헝다는 또 주택을 30% 인하하는 저가 판매 전략을 꺼내 들었는데요. 다른 대형 개발 업체들도 모두 비슷한 전략을 내놓았는데 이런 부동산 업계가 재고주택이 너무 많고 판매가 부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제와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어져 집값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을 팔거나 대출 상황을 포기하게 되면 은행이 주택을 경매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내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 투매 현상과 집값 폭락 현상이 나타나고 주택업체는 줄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쓰나미와 같은 금융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은 계속해서 중공을 제재하거나 미국과 중국의 연결을 끊는 새로운 조치, 즉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통일 전선 관련자들과 공산당원 및 가족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14명의 중국 공산당 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을 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제재와 디커플링은 인권을 수호하고 중공의 홍콩 침공을 제재하는 등의 목적도 있지만 최근 중공이 미 대선에 개입한 데 대한 반격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히데니 파월 변호사는 최근 도미니언의 배후에 중공을 포함한 여러 외국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중공이 이번 미 대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큼을 말해주는 증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현재 중공보다 남의 불행을 더 즐기는 무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공이 개입한 증거가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 중공에 대한 반격과 제재 수위도 한 단계씩 높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전세를 역전시켜 재선에 성공하고 중공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미국은 중공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양국 간의 디커플링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경제와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디커플링 궤도를 깔아 놓은 데다가 미 양당 모두가 중공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어 바이든도 당분간 중공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해서 민의와 국회에 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위기입니다. 일곱 번째 위기는 미국과 군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 충돌은 현재 중공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시진핑은 그 최근 훈련 수준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해야 한다면서 전쟁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한 말에는 주목할 그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그 시진핑이 현재 그 중공군이 비록 그 규모는 크지만 실제로 그 싸울 수 있는 수준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중공의 최대적은 어느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중공과 직접적인 군사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는 인도이지만 중공이 가장 그 신경 쓰는 상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최강 미국일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실제로 중공과 전쟁을 벌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올해 우한 폐렴으로 인해 그 미국 내 사망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트럼프가 상당히 그 불만을 갖고 있는 데다가 중공이 최근 그 폼페이오 그 미 국무장관까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자 백악관이 중공을 응징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놓고 중공이 도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그 중공이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 그 공군도 이를 감지하고 항구시보를 통해 총을 먼저 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 무력을 행사할 구실을 찾지 못하도록 중공은 도발 수위를 낮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중공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 중공이 미국의 극좌파와 결탁해 미국을 전복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중공이 그 대선에 개입한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고 나면 중공에 대한 반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반격에는 군사적 옵션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 미 해군은 그 최근 그 제1함대를 싱가포르에 배치해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 수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같은 조치에는 인도, 베트남, 대만 등과 연대해서 중공의 해상 확장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공이 아직 공식적으로 군사적 마찰이나 교전을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그 중공이 실제로 미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중공이 미국을 악의적으로 침공한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옵션을 동원해 중공의 악의적인 그 침입에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